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우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목, 금 이틀만 일하고 또 쉬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행복하고, 네.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하겠죠.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잘 자야 할 겁니다. 그죠? 오늘 읽어드릴 책과도 좀 어울리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굿나잇, 박근호 작가님의 에세이예요. 아직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건네는 이불 같은 문장들. 정말 이 말처럼 작가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이불 같은 문장들이 이 책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랄까, 저도 한때 불면증을 좀 앓았던 적이 있어요. 불면증? 그렇죠. 잠을 잘 못 자고 잠이 안 오는 게 참 불안하고 내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이 안 와서 고민하던 나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참 잘 자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떤 거치고 나니까,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좀 안개가 거친 것처럼 좀 명확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잠 못 드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열대야가 좀 기승을 부렸던 그날 밤, 새벽에 올 때까지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머릿속의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면요, 내일은 또 얼마나 또 잠이 안 올까 하는 고민에 겁부터 났습니다. 한 번은요, 눈을 감고 진짜 잠을 노력하는 게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무작정 산책길로 향했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산책로는 처음이었는데요, 거기서 전 신기한 걸 보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밤을 걷는 이 사람들도 저마다의 고민 때문에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에 나와 걷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혼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저도 산책로를 걸어보기로 했죠. 길에서는 밤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도 났죠. 자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각으로 하루를 채운 저에게 밤의 냄새라거나 풀벌레 소리 따위는 정말 배워가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요, 잠 못 드는 밤 무작정 뛰쳐나온 그날 밤의 그 냄새와 소리는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틈이 근 1년을 걸었어요. 이제는 정말 걱정으로 가득 찬, 그래서 넘쳐버릴 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걸으면서 생각을 덜어내곤 합니다. 그건 답답해서 뛰쳐나간 그 여름밤의 산책길에서 배운 교훈이겠죠. 길을 걸으면요, 아픔으로 존재하던 고통과 그리고 잠들지 못하게 하던 무거운 고민들도요, 잠깐 자신의 할 일을 멈춰줍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한껏 좋은 감각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요, 오늘은 어쩐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을 닮아가는 생각이 듭니다. 달이 은은하게 비추는 개울가를 바라보면서 저 물결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고여들 네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이정화 시인의 낮은 곳으로란 시입니다.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지만요, 저는 이 시를 빌려서 저의 불면의 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더 이상 하루 전부를 고민과 걱정으로 채우지 않는다고. 하루를 걸으며 비우고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밤이 오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가득 채워 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면서 정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우울해하는 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릅니다. 잘 풀리지 않는 관계나 불안한 미래 같은 고민들은 조용한 밤에 찾아오길 좋아하는 손님이면서 동시에 낮 동안에 가득 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요, 걱정과 불안으로 자주 내 밤이 이렇게 물든다는 건 밤에 손님들이 우리 집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는데, 내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상태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밤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요동치는 건 불안한 내 마음뿐이죠. 모두가 편안한 밤에, 모두가 잠든 밤에 그 결을 따라 나도 밤을 쉼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밤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밤의 물결에 오롯이 잠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드는 물처럼 밤이 찾아들 낮은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박근호 작가님의 굿나잇. 아직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건네는 이불 같은 문장들.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집에 친구들을 자주 불렀다. 우리 집이 자주 비는 이유도 있었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요리를 해주는 것도 좋았으니까. 지금은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지만, 그땐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모두에게 시간도 넘쳐났기 때문도 크다. 게임이나 연애, 그리고 군대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니 별시답지 않은 얘기로 늦게까지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는 게 전부였지만 말이다. 보통 친한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두세 명씩 오곤 했는데, 잘 때가 되면 한 명은 방에서, 두 명은 거실에서 자는 식이었다. 물론 그때도 내가 제일 늦게 자는 사람에 속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자주 집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했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해서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 시끄러운 곳보단 조용한 곳을 좋아하다 보니 집보다 나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모두가 잠들고 나만 잠들지 못하던 여덟밤과 똑같은 날에 자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었다.
내 옆에 잠든 친구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느꼈던 건, 아,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밤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꽤 편안해지는구나 하는 마음이었다. 물론 잠을 잘 때 나는 온갖 소리들과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더 크게 다가왔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도 친구들을 초대했던 건 옆에 누군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 꽤나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걸 몸이 먼저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한창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였다. 지금은 그래도 잠 못 드는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땐 정말 괴롭게만 느껴지던 시기였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꿈에 대한 내 재능이 의심스러웠는데 심지어 사랑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다. 게다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겪었던 큰 일들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만 있었다.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 밤에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으면, 그렇게 함께 있으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벽이 조금은 괜찮아지는구나 싶었던 그런 생각들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확신으로 바뀌었다. 난 모든 연애를 할 때 내 연인보다 일찍 잠들어 본 적이 없다. 밤을 새우거나 아프거나 잠깐 졸았던 게 아닌 이상 내가 먼저 자는 일은 없다.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였던 한 명을 빼고는 대부분 내 불면증을 걱정해줬다. 그게 진심이었는지 진심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겪은 후 다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다. 그 사람은 진짜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껴질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만큼은 내 불면증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었다. 문제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내가 더 먼저 잠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재밌게 TV를 보고 있는데 나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을 잘 때가 많았다. 가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나에게 불면증이 맞냐고 놀리기도 했었다. 불면증이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자는 것 같은데 혹시 돼지가 아니냐면서. 그때가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날이었다. 진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껴안고 그리고 누워있을 때면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껴안고 있을 때면 그렇게 잠이 잘 왔다. 어쩌면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밤. 왜 슬프고 아픈 기억은 밤에 더 잘 떠오르는 걸까? 고요하기 때문일까? 낮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까? 밤은 어딘지 모르게 낮보다 서정적이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진솔하고 위험한 시간이다. 밤에 유독 감성적으로 변하고 우울한 상태가 되는 건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이야기다.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비슷하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요. 운동을 자주 하고 햇빛을 많이 보세요. 햇빛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밤에는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우울함, 불안감 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짧게나마 나열한 건 당신의 밤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당신과 나의 밤이 우울한 건, 그리고 슬픈 건,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이 잠 못 드는 밤이면 자기 혐오를 한다. 단어가 조금 강할 뿐이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자기 혐오라고 부른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밤에 스스로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미워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싫고,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싫어지기도 한다. 나도 내가 가끔 죽일 듯이 미울 때가 있다. 대부분 내가 나를 미워했던 순간은 내가 원했던 기대치만큼 뭔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였다. 내가 노력하고 기대한 건 10이었는데 막상 내가 도달한 건 5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나를 가장 미워했었다.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깊은 밤이면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그럼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면서 힘을 내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미운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왜 나에게 기대했을까? 그리고 왜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렇게도 날 미워했을까? 그런 밤을 몇 번 보내고 깨달은 건, 그 누구보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제일 잘 됐으면 하니까, 또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아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으니 기대도 하고 실망도 했던 것이다. 나는 또다시 나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내게 진짜 필요했던 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재능과 잠재력을 의심하던 그 밤에,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진 나에게 어떤 말이 필요했던 걸까? 그때 나에게 필요했던 말은, 넌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대단해. 대견해. 하는 이런 말들이 아니었다. 그때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못해도 괜찮아. 그거 좀 안 되면 어때서? 이 말이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뜻일까? 아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흔히들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것의 시작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예뻐해주는 거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난 잘할 거야. 난 최고야. 라고 스스로를 쓰다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정말 나를 믿어주는 방법의 시작이 아닐까? 정말 그런 것 같다. 못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거 좀 안 되면 어때서?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은 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빙빙 돌았다. 격투기 선수처럼 허공에 주먹을 날리다가 머리를 쥐어뜯다가 벽에 가만히 이마를 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평소에는 절대 찍지 않는 내 사진을 찍다가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강변북로를 내달렸다.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1시간 앉아있다가 동네 공원을 뛰다가 어릴 때 엄마가 읽던 책을 읽었다. 원고 마감이 가까워질 때쯤이면 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만큼 충동성이 심해진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란 생각을 자주 한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멋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쉬고 싶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글을 썼는지, 남들은 다 잘 때 혼자 얼마나 늦게까지 하나라도 더 공부하겠다고 졸린 눈을 비볐는지가, 그것들이 앞으로의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지금 내가 하는 일에도 정답은 없다. 그리고 기준도 없다. 누가 내 선택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결국 어떤 글을 써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어떤 작업을 이어갈지는 오로지 내 선택인 것이다. 이런 날을 매일같이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슬럼프가 자주 찾아온다. 충동성이 심하게 드러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해외로 잠깐 도망갔다 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힘드니 오죽할까.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내가 쓰는 글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다. 좋은 글을 쓰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으니 글에 관한 슬럼프는 곧 삶의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글 하나 안 써질 뿐인데 삶 전체가 밋밋해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글을 일이나 학업, 취업과 꿈 같은 걸로 바꾸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한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 풀리지 않는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슬럼프가 정말 무서운 건 점점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전에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법을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성이 생겨서 그 방법으로는 똑같은 슬럼프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진다. 더 두려운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때맞춰 밥 챙겨 먹고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정답에는 때론 이상한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여느 날과 비슷한 하루였다. 집에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외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짧은 외출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기분이 왜 그렇게 좋아진 걸까 싶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되감아 보았다. 평소와 많이 다르지 않은 하루 같았지만 그날 했던 일들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자주 뱉었던 것이다. 주인의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작은 서점에서 오래 있었던 것, 놀이터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것, 길고양이 2마리가 평화롭게 졸고 있는 모습을 구경한 것,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요즘 푹 빠진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이유 없이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사진을 찍은 것. 평소와 비슷한 하루였지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유독 많이 한 날이었다. 어쩌면 슬럼프라는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딘가 탁해져 있으니 맑게 정화 좀 시켜달라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그리고 탁해진 마음을 맑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접하는 게 아닐까? 세상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괜찮아진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아름다운 것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건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니까. 요즘 멈춰있는 기분이 들거나 무기력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걸 본 게 언제였지? 밤이라 더 진하게 새겨진 장면들. 그를 처음 만난 낮에는 유독 하늘이 맑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작업하는 날이 많을 텐데 술 한잔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처음 가보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약간 경계를 하고 있던 저와는 다르게 다정하게 안녕이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던 친구였습니다. 우연 같던 만남을 시작으로 지금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나이와 하는 일이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니 종일 수다를 떠는 날이 많았습니다. 추억과 답답함, 무료함과 불안함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고 많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대낮에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늦은 밤에 관한 추억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다를 보기 위해 강원도로 가는 기차를 같이 탔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저보다 먼저 도착했던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한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경주에 있을 땐 저녁에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꽤 오랜 시간 숙소 전체가 정전된 적이 있습니다. 양초 하나 켜두고 마루에 앉아 함께 빗소리를 듣기도 했죠. 태백에 있을 땐 우리가 머무는 숙소에서 편의점까지 걸어서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오늘은 술 조금만 마시고 일찍 자자면서 와인을 한 병만 사온 게 문제였습니다. 마침 술과 함께 보던 영화가 풍선처럼 마음을 부풀리기 좋은 영화였으니까요. 산책이나 하자면서 30분을 걸어가 와인 한 병을 다시 사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별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별빛이 좋아서 숙소로 돌아오는 동안 와인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다시 또 편의점에 가서 와인 한 병을 사고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다 마시는 일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야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이자 친구, 형제 같은 그 사람과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어떤 사람과 동네 친구였던 어떤 사람과 깊어지는 건 언제나 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던 시간.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별거 아닌 일에도 늦게까지 웃던 술자리. 버스도 지하철도 모두 끊긴 시간이라 당신이 택시를 탔던 그날 그 택시 번호판을 너무 열심히 외워버린 나머지 지금까지도 문득 기억나버리는 것. 모든 건 다 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어둡고 캄캄한 밤만큼
깊어지기 좋은 시간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실의 아픔. 지금 못 자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아직 못 자는 건가요? 굿나잇이란 제목으로 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자연스레 타인의 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저 말은 아침이 가까운 시간이 될 때면 가끔 SNS에 올리던 질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잠들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이 많았다. 아직 근무 중이다. 시험 공부 중이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온다. 자다가 깼다. 악몽을 꿨다. 전에 만나던 사람이 보고 싶다. 당최 이유를 모르겠다. 등등 보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대답이 많았지만 정말로 의외인 것도 있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잠들지 못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실의 아픔이란 건 연인을 잃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말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 곳으로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못 느낄 그 자체로 하나의 밤이 되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여느 날처럼 잠이 오지 않던 밤에 평소에 하던 질문을 했다. 평소와 똑같은 답변들 사이에 한 답변이 눈에 띄었다. 내가 과연 좋은 자식이었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후회가 가득한 답변이었다. 그 답변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어떤 좋은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 보내기를 눌렀다가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한참 전부터 내 글을 읽어주시던 분이었는데 아주 옛날에 서점에서 했던 행사에 관한 짧은 후기가 담긴 메시지를 시작으로 꽤 많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이 내려앉았던 건 긴 글이 너무 좋다는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으로 어림잡아 보건대 처음 메시지를 보낸 이후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글이 좋다고 메시지를 보내던 그 메시지함에 마치 대나무 숲에 외치는 것처럼 글을 남겨놓은 것 같았다.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내 글을 읽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년 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 모습을 SNS나 책을 통해서 지켜봤다면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조금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저 사람도 겪어본 일이니 조금은 공감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피어났을 수도 있다. 상실의 아픔이라, 그것도 가족의 상실. 많은 영상과 종교, 음악, 책들이 상실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한다. 힘들어서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지만 사실 나에게 그 무엇도 도움이 되는 건 없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존재하는 법이니까. 나에게 상실의 아픔이란 건 그런 것이었고 아무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잔뜩 들어도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 생긴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바로 직전에 냈던 책에 썼던 말이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생각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도대체 이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생각해서 얻은 결과는 단 하나였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겪은 것, 그것뿐이라는 거였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 겪는 일인데 내가 조금 더 빨리 겪은 것일 뿐, 그것뿐이란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는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며 버티고 또 버텼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냐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10년 넘게 매일 생각한 결과를 깨달은 것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달은 건 어떤 고통이나 슬픔으로부터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꼭 그게 다음에 일어날 아픔의 방패가 되어주진 않는다는 거였다. 방패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텐데 최소한 상실의 아픔 같은 것엔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게 내 결론이었다. 이미 한번 어머니를 떠나보내봤고 그 뒤로 10년이 넘도록 매일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떤 깨달음까지 얻었는데 그 다음번의 이별도 똑같이 힘들었다. 오히려 그동안 더 오래 함께 했으니 더 자세히 아팠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상실의 밤을 견뎌야 할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방법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알고 싶을 정도로 간절하지만 도무지 모르겠다.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가 요즘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방법도 정답도 모르겠다면 우리 그냥 살아보는 건 어떨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그냥이라는 말이 때로는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때론 그보다 더 완벽한 이유도 없으니 삶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 이유를 찾을 때까지 그냥 한번 살아보자 우리. 그냥 한번 살아보자. 죽을 만큼 힘든 어떤 당신과 상실의 아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의 단상. 불면증을 오래 앓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앓고 있는 불면증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날 피곤하다는 것도, 건강이 상한다는 것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피부가 상하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휴식이어야 하는 잠이 마치 엄청난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내가 쉽게 해낼 수 없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오늘은 일찍 잘 수 있을까? 달콤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매일 밤 침대에 눕는 게 고통스러워질 테니까.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거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점점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뒤에도 늘 변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데 계속 누워있는 거였다. 오래 누워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잠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쉽게 오지 않던 잠이 오래 누워있는다고 올 리가 없었다. 오히려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온갖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나른해지기는커녕 머리는 점점 더 각성 상태에 빠져들었다. 조금씩 아침이 가까운 시간이 되면서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잠은 오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면서 한숨을 한번 쉬었다가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들었다. 아니면 떠오르는 걱정과 고민을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뜬금없이 어릴 때 찍은 앨범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몰아봤던 적도 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잠이 오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마치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처럼 일찍 잠드는 걸 포기하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개운한 기분이었다. 지금은 잠이 오지 않으면 불을 켠다. 아니면 으른한 스탠드를 켜놓고 지금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한다. 그게 휴대폰 속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하나씩 다 보는 것이든 하지 못한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든 관계없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가만히 누워서 정처 없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게 놔두는 것보다 오지 않는 잠을 자려고 두 눈 질끔 감고 있는 것보다 불을 켜고 마음 편히 있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냄새로 기억되는 기억들.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다. 안 좋은 일이 몰아서 일어나거나 도무지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거나 이유도 없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울적할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한다. 나도 보통은 그러는 편이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편의점으로 가서 회색 던일 한 갑을 산다.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담배의 비닐을 벗긴다. 그리고는 담뱃갑 안의 냄새를 깊게 맡는다. 다시 또 담뱃갑 안의 냄새를 깊게 맡는다. 몇 번 정도 그런 행동을 반복한 뒤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흡연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담배를 사는 이유는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기 때문이다.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선물 뭐 필요하냐는 질문에 아빠는 다른 건 다 됐으니 담배만 사다 달라는 말을 하곤 했었다. 아빠가 평소에 피우던 담배를 사서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빠와 같은 방에서 잤다. 내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손을 잡고 잤었던 걸로 기억한다. 새벽에 잠에서 깨서 얼굴을 만질 때면 항상 아빠 손에서 나던 담배 냄새가 그 냄새가 나곤 했는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해졌다. 내 손에서 나던 냄새는 간접 흡연할 때처럼 기분이 나쁜 냄새가 아니었다. 손을 씻고 또 씻어서 어쩔 수 없이 배어있는 그 냄새. 담뱃갑 안에서 나는 그 냄새와도 비슷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꼭 지켜줄 것처럼 느껴지곤 했었다. 이제 아빠는 이 세상에 없지만 삶이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날, 그런 아빠가 피우던 담배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이 바로 살아난다. 그럼 어떤 것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곤 한다. 유독 냄새로 기억되는 기억들이 있다. 어떤 냄새를 맡으면 단번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 평소에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인데 갑자기 떠오르기도 한다. 커피를 만들고 난 찌꺼기 냄새를 맡으면 또 나와 같이 카페를 할 때가 생각나고, 어떤 향수 냄새를 맡으면 한참 꾸미고 다닐 때가 생각나기도 한다. 또 빗물에 고인 곳에서 물비린내가 날뜨면 어린 시절에 비를 맞으면서 가족들과 집으로 가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왜 유독 냄새로 기억되는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후각을 이용해서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은 청각이나 시각과 달리 기억을 감정으로 정리하는 뇌 영역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한다. 정말 좋은 순간이 있다면 그때의 냄새를 깊게 맡는 것도 좋겠다. 먼 훗날 내 삶이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날, 문득 행복했던 그때가 떠오르게끔. 네, 굿나잇 잘 읽어봤습니다. 아직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권하는 이불 같은 문장들. 정말 뭐랄까, 이불 같은 문장들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이었네요.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 얘기 같은 그런 어쩌면 다소 아플 수도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나는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도 이런 아픔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또 없습니다. 물론 힘들다 했을 때 내가 더 힘들어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요. 항상 잠들지 못하는 밤, 그 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얻는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를 겁니다. 네. 헤르만 헤세는 밤의 사색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물물 소리를 듣다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탄하고, 베일에 가려진 삶의 마지막 진실에 경외심을 갖고 더 진지해지고 더 깊이 생각하며 인내심을 발휘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불면증 환자들이 이미 고난에서 미덕을 만들었다. 나는 그들 모두가 그들의 고통을 인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치유되길 바란다. 그러나 천방지축 살아가며 경솔하게 건강을 떠벌리는 사람들에게는 졸음조차 느끼지 못한 채 누워 비난에 찬 내면의 삶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불면의 밤을 한 번이라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아마 그런 거겠죠. 불면의 밤을 한 번쯤은 보내봐야 인생에 대한 통찰을, 삶에 대한 통찰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요.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고 굿나잇. 안녕.